본부장님, 지난해 너무 힘들었던 만큼 올해 좀 주식시장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1월 시장 일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항상 1월에는 좀 기대감이 좀 발현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제일 긍정적인 부분은 작년 한 해 연간으로 봤을 때 코스피랑 코스닥이 각각 10%, 20%씩 빠진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많이 빠진 만큼 그만큼 다시 원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1월에 이제 보통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몇 가지 국제적인 이벤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CES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개별적인 좀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가장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 4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제 1월 초순에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올해 증시의 색깔이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아주 못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올해도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가 되면서 기타 좀 개별 종목으로의 좀 매수로 좀 대체되는 그런 좀 경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정도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된다 그러면 아마 삼성전자를 위시한 그동안 작년에 많이 빠진 대형주 위주로 좀 매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좀 대대적인 전방위적인 매수보다는 국지적인 매수세로 대응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작년에 우리 증시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지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시장 안정의 가장 중요한 변수, 아무래도 지금 환율이 아닐까 싶은데요. 연말로 다가오면서 1,500원 선 위협할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1월에는 조금 안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환율 전망이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기저에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까지 원화가 약세된 기저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미국보다 열위로 떨어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미국보다 낮은 기준금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조적으로 좀 원화의 약세를 유발하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 12월에 비상계엄을 포함한 정치적인 불확실성, 혼란이 가중이 되면서 이제 환율이 좀 오버슈팅한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전망을 봐도 그렇고 올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각각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봐도 그렇고 이 현재의 이 뒤집어진 스프레드가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원화 환율이 급격하게 다시 강세로 갈 가능성보다는 1,400원대를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내년도에 그림을 보고 이제 1,300원대로 진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가부단 여부가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환율이 어쨌든 안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환율 외에 또 시장 안정을 위한 조건들 어떤 걸 좀 보고 계십니까? 방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년 12월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크게 네. 일어나면서 그 뒤에 이제 정치권에서의 대응들을 좀 보면 사실 지금은 대행의 탄핵이 이루어졌고 지금 대행의 대행까지도 탄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노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가 외국인 입장에서 봐도 한국의 정치나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정치권의 자성이나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빨리 좀 마무리가 되는 게 선결이 되는 게 기업들의 어떤 경영 환경이나 외국인 투자 환경에 있어서도 좀 마인드를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분명히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맞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려되는 부분 관세일 텐데 관세, 보편관세부가 그동안 공언했던 것처럼 취임 즉시 시작이 될지 우리 기업 영향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전방위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의 이 보편 관세의 가장 큰 주 타겟은 아무래도 중국일 거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수출 기업들이 먼저 1차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의 그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텐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자국 내에서 꼭 필요한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낮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냐면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고사양 그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일어나야 네. 자국 내 IT 산업을 부흥시킬 수가 있는데 거기 그런 품목에까지 이런 어떤 관세를 높게 부과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관세와 무관하게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쓸 수밖에 없는 품목들을 생산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는 저희가 집중해서 좀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로도 좀 여쭤보겠는데 관세 영향이 뭐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뭐 지난 연말부터 K푸드나 K뷰티, 뭐 K엔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목표 주가까지 나왔고 식음료나 뭐 엔터, 화장품 섹터들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아무래도 관세에서 좀 벗어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한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뭐 불닭볶음면이나 뭐 네. 블랙핑크 이런 음반에 관세를 부과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미국 자국 내 이 국민들이 소비를 하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뭐 음식료나 뭐 미디어 엔터 업종에 대한 상대적인 좀 안정감이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익 측면에서 봐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음식료나 엔터 미디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낙폭 과대한 부분 아니면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업종 내 기업들 중심으로는 좀 매수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나 미디어, 엔터, 관세 우려가 덜하다는 점을 좀 짚어주셨고요. 올해 주도 섹터로 조선을 꼽는 전망들도 많습니다. 특히 뭐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 조선업에 협력을 요청을 했고 최근에 뭐 인도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조선 섹터는 올해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장 조선업에서 가장 지금 현재로서 제가 조금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에 조선 업종이 가장 많이 오른 업종 중에 하나다.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하면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손을 내밀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 중국의 조선업을 1차적으로는 견제를 하고 2차적으로는 미국 군함, 그러니까 미군 해군 내에 군함을 비롯한 이런 어떤 선단의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수리가 안 되고 정박돼 있는 이 함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녹아들 것이고 관련한 수주나 뉴스 플로우가 아마 올해부터는 좀 나올 것 같아서 조선업 전체로 보면 상당히 괜찮은데 아까 앞서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워낙 많이 오른 업종이기 때문에 급하게 막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흐름을 봐가면서 주가와 그다음에 실적과 수주의 뉴스에 따라서 좀 기민하게 대응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전망은 좋지만 높아진 밸류는 부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경기 회복에 총력 다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데 올해 중국 경제는 조금 회복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계속 중국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여러 경제 전망 기관에서 좀 예측하기로도 여전히 올해 중국 경제는 한 4% 내외 정도의 성장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낙관적으로 보긴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경기 부양책과 관련한 이런 어떤 패키지들을 풀기 시작했는데 사실 월간으로 봤을 때 반짝반짝이 나오는 소비 효과들은 있지만 이게 기조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을 감안하면 사실 구조적인 어떤 이슈가 중국 내에는 좀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좀 본격적인 회복보다는 이것도 역시 그냥 중국 내에서 그나마 잘하고 있는 기업들, 개별 종목 중심의 대응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 회복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된다.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연말에 뉴욕 증시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지만 올해도 좀 낙관론은 우세하고요. 올해도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상승할 거다. 뭐 이런 의견이 많은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왜 미국만 좋고 기술주 중심으로 계속 봐야 되느냐라고 곱씹어 생각을 해보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건 말고는 좋은 상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투자할 자산이 미국과 미국 내에 있는 빅테크밖에 없구나.
나머지 산업이나 기업은 크게 기대할 게 없구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암울한 상황인 건데요. 네. 만약에 이제 이 유럽이나 중국 경기가 강하게 반등을 해서 턴어라운드 한다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자산으로의 어떤 투자 자산이 확대될 여지가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를 봤을 때도 중국은 앞서 말씀드렸고 유럽도 그닥 경제 회복이 그렇게 나올 것 같진 않다라는 전망을 보면 할 수 없이 미국의 빅테크 기술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결국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게 AI, 뭐 로봇, 자율주행 이런 산업밖에 없구나라는 거고 그런 쪽에서 그런 산업에서의 어떤 이 메이저 플레이어는 대부분 다 미국에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게 한 턴 돌아서 결국엔 미국 빅테크가 가장 안전한 대안인가? 라는 생각으로까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다른 쪽에서의 어떤 자산 확대가 투자 자산 가능한 확대가 나올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첨단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면 결국 빅테크가 뉴욕 증시의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뉴욕 증시는 고점론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뉴욕 증시가 뭐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간다면 우리 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미국과 한국이 대체 관계에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한국이 글로벌 어떤 이 에쿼티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1%가 안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사실 한국은 가져가도 그만 안 가져가도 그만인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조정을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온다기보다는 한국으로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2024년 연간으로 보면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많이 매도하긴 했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보면 순매수했습니다, 사실.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집중이 됐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지금의 그 우려 섞인 시선들, 네. HBM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뒤처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한국 시장 전반에 대한 어떤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외국인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뭐 당장 상반기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전자의 어떤 기술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외국인 매수세도 그때부터는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세와 우리 시장의 회복, 삼성전자의 기술적 리더십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 빅테크에 비하면 우리 반도체 섹터들 좀 흐름 부진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HBM 경쟁에서 좀 소외된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반도체 sek터 전망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차별화도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앞서 10대 증권사에서 탑픽으로 SK 하이닉스를 추천해 주신 것도 제가 방금 확인을 했는데 네. 조심스럽지만 올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런 어떤 차별화가 본격적으로 오히려 더 벌어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빅테크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유일하게 기술적인 어떤 혜자를 가지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인데 사실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보면 지금 현재 한 120조 원 내외로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를 포함하면 350조 원 내외이고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까 삼각 동맹으로 좀 치부할 수 있는 TSMC나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너무 적어 보인다.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이닉스가 만약에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더라면 얼마의 시가총액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러프하게 잡아도 1,000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는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갈수록 이제 경쟁력의 격차가 이 정도였구나라는 게 시장에서 확인이 되면 밸류에이션 격차가 지금은 하이닉스가 너무 싸지만 오히려 삼성전자 대비해서 주가 차별화는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차별화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제 AI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좀 주도력이 옮겨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근한 최근 2년 동안 빅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뭐 이 데이터 센터들 뭐 그렇게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한 이유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B2C 소비자들의 어떤 수요를 창출해 내기 위함이었다고 보면 네. 올해부터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이런 어떤 서비스 이런 이 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가 될 것 같다라는 네. 거고요. 이런 서비스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업종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는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에 일반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AI 산업의 태동, AI 산업의 확산은 결국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 2년 동안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많이 준비를 했었고 이런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해가 바로 올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때가 올해가 될 것이다. 연준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금리나 속도 조절로 시장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것도 좀 증시의 부담이고 미국채 10년물 보니까 4.6%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올해 연준이 금리를 몇 번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연준이 최소 3, 4회 정도는 인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였는데 네. 최근에는 보니까 2회 정도로 또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내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고 미국채 금리도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견조하다라는 게 1차적인 요인일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비교를 봤을 때도 미국 말고 다른 국가들에서 미국의 경기 회복을 대체할 만큼 빨리 경기가 올라와 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냥 저희가 봤을 때 그냥 현재의 물가 경로나 성장률 경로를 봤을 때는 한 두 번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생각인데, 근데 여러 가지 변수가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뭐 당장 뭐 다음 달, 다다음 달에 고용이나 뭐 물가나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어떤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된다 그러면 다시 금리 인하 2회 전망에서 3회 전망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좀 변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2회 정도 저도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 2회에 그칠 수도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금리 관련해서는 또 통화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일본은행.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이번 달에 추가 금리 인상 단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BOJ는 지난번에 한번 동결을 했었죠. 네. 근데 이게 일본은행 입장에서도 계속 부담이 될 게 BOJ가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엔화 강세 유인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엔화 강세 때문에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8월 달에 저희가 블랙 먼데이를 한번 겪었었거든요. 엔이 갑자기 강하게 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도 알고 우리도 알고 일본을 제외한 모든 이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이 입안자들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표들이 계속 좀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인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동결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게 당장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좀 시기가 문제지. 결국에는 올릴 거다라고 뭐 가정을 한다면 네. 뭐 금리 인상에 따른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엔이 지금 굉장히 약하게 갔다 이제 막 강세를 잠깐 가려고 하는 움직임에도 엔캐리 청산이 굉장히 세게 나왔던 부분이 지난 7, 8월에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추산은 안 됩니다만 엔캐리 자금이 글로벌리 투자되고 있는 자금 에쿼티 쪽에만 한 300조 원 가까이 된다는 그런 추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엔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간헐적으로 단발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고 결국에 지금 약화된 이 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계속은 지금도 나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엔이 급격하게 강하게 갔을 때는 이런 물량들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 이상으로 봤을 때는 엔캐리 자금 청산은 계속 시납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캐리 자금 청산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지금 뭐 국내 증시에는 뭐 탄핵 정국 돌입하면서 이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진 상황인데 밸류업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밸류업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나 이 국가에 귀속돼 있는 산업이나 기업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는
ROE가 낮고 성장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현금이나 어떤 이런 잉여 자본을 주주 환원을 통해서 좀 밸류업을 시킬 수 있는 주주가치 재고용으로 좀 쓰자라는 부분인데 일단 작년 한 해를 좀 관통했던 게 밸류업이었고요. 물론 네. 이걸 주도했던 게 지금 현재 정부였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저희가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 창출은 좋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예를 들면 뭐 전형적으로 금융 업종 같은 게 되겠죠.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밸류업에 대한 정책들을 꾸준히 좀 팔로우하면서 저희가 밸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좀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면에 성장을 하고 있는 업종이나 기업들 그러니까 굳이 주주가치 환원을 하는 것보다는 R&D나 투자를 통해서 기업 가치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들에 관해서는 또 다른 밸류업. 제가 얘기하는 밸류업은 전통적인 그런 어떤 정부에서 얘기하는 밸류업이 아니라 기업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이 성장성이나 기술적인 혜자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밸류업을 시켜주자라는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외국인들의 매수와 기관의 매수와 시장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양분해서 정부 주도의 밸류업과 진짜 외국인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가 생각하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할 수 있는 밸류업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저희가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도 돌입하는데 이번 실적 시즌 관련해서 좀 주목할 섹터들 어떤 거 좀 보고 계십니까? 올해 아무래도 좀 영업이익 증가 전망이 상당히 작년보다는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기 실적 가운데 4분기 실적의 영향력이 가장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4분기에는 일회성 요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4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확인하면서 올해 실적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뭐 HBM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런 업종들이 조금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과 소프트웨어, 미디어, 엔터 섹터를 좀 주목해서 보자. 마지막으로 1월장 시장 투자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올해는 성장률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해입니다. 뭐 내년은 또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성장이 희소하다는 얘기고요. 결국에 올해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여기서의 성장은 기업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네.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국지적인 좀 정교하게 핀셋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올해가 뱀의 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뱀처럼 뭐 구렁이랑은 좀 다르지만 구렁이처럼 좀 담 넘듯이 좀 되게 좀 치밀하고 영민하고 좀 은밀하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전체적인 성장 둔화 속에 기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보자. 치밀하고 영민하게 움직여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조상현 현대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